17세기 서양의 사상가인 라이프니츠는 당대의 만능 천재로 불린 인물입니다. 그는 이론과 실천 양 분야에 모두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였는데요. 실천적 차원에서는 광업과 정치개혁, 재무와 입법, 운송 및 교통 문제, 학술기관의 설립 등에 관심을 가졌으며 이론적 차원에서도 철학, 신학, 법학, 물리학, 수학, 의학, 역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죠. 오늘 우리는 라이프니츠의 다양한 사상적 성취 중에서도 그의 대표적인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 모나드론을 공부하고 그 의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라이프니츠는 기계론적 세계관과 목적론적 우주관을 조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기계론적 세계관이란 모든 현상을 물질 운동의 조합으로 환원하여 설명하려는 세계관을 말합니다. 근대 이후의 사상가들과 과학자들이 갖게 된 일반적인 사고관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 목적론적 우주관은 일체의 우주 현상이 어떤 목적의 실현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세계관을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본 중세적 세계관이 대표적이죠. 그가 두 세계관을 조화시키고자 한 이유는 그가 살아간 17세기가 아직 근대와 중세의 사고관이 공존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라이프니츠는 이런 상황에서 근대의 과학적 사고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아직 당대의 많은 이들이 믿어온 종교적 사고관을 지켜가고자 노력한 인물이었죠. 자, 그러면 둘의 조화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우선 그에 따르면 개별 사물들은 분할 불가능한 물리적 기본 요소에 이르기까지 분할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를 모나드라고 불렀는데요. 이 모나드들은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동시에 무기물적 요소부터 인간의 영혼에까지 이르는 상이한 차원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각각의 모나드가 다른 모든 모나드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는 이를 문도, 창도 없는 상태라고 부르는데요. 그렇다면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모나드들에게 신의 목적 혹은 질서는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모든 모나드들은 일종의 프로그램화가 되어 움직입니다. 모나드들이 제때, 제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모두 하나의 공통된 계획에 의해서, 즉 신의 계획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신은 모나드들, 나아가서는 영혼과 신체가 제때 움직이도록 만드는 일종의 엔지니어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나드들은 예정조화의 일부이며 모든 사물과 모나드는 신을 통해 소통하죠. 그런데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이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 존재라면 악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그것이죠. 이에 대해 라이프니츠는 다음과 같은 답을 내놓습니다. 바로 진리를 필연적 진리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는 진리로 구분하는 것이죠. 우선 필연적 진리는 논리학에 해당합니다. 이는 신도 부인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는 진리, 즉 경험적 조건들의 경우에 신은 선하고 이성적인 존재로서 최선의 조합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은 인간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일정 부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신처럼 전체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계가, 즉 신이 이미 선택한 조합이 최선의 조합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따라서 라이프니츠는 모든 것이 그 이유를 가진다고 봅니다. 즉 모든 것은 논리적으로 필연적이거나 아니면 전체 세계가 최선의 세계이기 위해서 현재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라이프니츠의 철학은 신이 선택한 세계를 변호하며 신은 세계에 존재하는 악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라이프니츠의 사상은 신에 대한 믿음이 많은 부분 사라진 현대에는 다소 낡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대가 가진 사상적 한계를 이해하고 이를 근대적 사고와 통합하고자 한 그의 노력만큼은 인정될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지금을 포함한 모든 시대에는 결국 그 시대만의 한계가 존재하며 그럼에도 이를 뛰어넘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존재하는 것이니 말이죠.
재미있는 과학에 목마른 여러분들을 위한 본격 과학 잡담 토크쇼 괴짜과학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미적분의 첫 번째 발명자라는 타이틀을 두고 치열하게 싸웠던 과학계의 맞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과학 이야기 더 이상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괴짜과학에서 쉽고 재밌게 풀어드립니다. 오늘도 괴짜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과 사람들 원종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그 과학기술계에서 첫 번째 발명가, 발견자가 갖는 지위가 엄청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전에 저희 괴짜과학에서도 최초의 전화기를 발견한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뭐 벨, 무치, 엘리샤가 엄청 싸웠던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하고요. 네, 뭐 역사적으로 첫 번째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싸운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요. 네. 싸움의 주체인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네. 어떤 말까지 했냐 하면 두 번째 발명가는 아무런 소용도 없다. 이렇게. 야, 좀 센데요. 네. 이 둘이 엄청나게 싸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 말을 한 사람은 누군가요? 바로 이 말을 한 사람은 세계적인 공식 천재라고 할 뉴턴이고요. 오. 그 상대는 대륙의 천재라고 불렸던 라이프니츠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랜만에 과학계 맞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전쟁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맞대결에 대한 얘기를 해보기 전에 이 두 인물에 대한 설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뉴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괴짜과학의 어떤 단골 손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7세기 어떻게 보면 과학계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고 그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네. 자, 그리고 요즘 이과생을 좀 괴롭히는 미적분을 발견한 사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네, 뭐 잘 아시는 거죠, 뭐. 아, 좀 많이 늘었나요? 그만큼 아시면 다 아시는 거예요. 저 그런데 라이프니츠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라이프니츠도 당시에는 또 뭐 뉴턴 못지않은 천재로 이름을 알렸던 또 수학자이기도 한데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대왕이 네. 이 사람을 두고는 이 사람 자체가 대학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칭찬을 했었고요. 오. 또 지금 이제 컴퓨터의 기반이라고 할 이진법을 개발한 사람이고 네. 특히 그걸 통해서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는 계산기를 또 최초로 개발한 그런 그렇군요.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미적분을 창시한 사람으로 또 알려져 있죠. 잠시만요. 제가 이미 앞서 뉴턴이 미적분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아니 그럼 누가 만든 거예요? 바로 그게 이 두 사람이 피 터지게 싸운 이유인데요. 네. 17세기 수학계에 벌어진 미적분 스캔들이라고 불립니다. 와, 아무래도 최초 개발자는 한 사람일 텐데 어쩌다가 이런 논란이 벌어진 건가요? 이게 들어보시면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네. 라이프니츠가 처음 미적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발표를 준비하고 있을 때로 돌아가 보면요. 네. 라이프니츠한테 한 통의 편지가 날아옵니다. 이 뉴턴이 보낸 편지인데 여기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죠. 제가 이거 뭐예요? 이거 그냥 키보드를 막 친 거 아닌가요? 뭔가 암호 같기도 하고요. 이게 뭐죠, 대체? 네, 고양이가 키보드 위에서 기어가면 이런 네, 그럴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잠깐 얘기 났던 그 네. 암호 에너그램의 일종인데요. 에너그램. 네. 이걸 말로 풀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저도 이거 읽어야 돼요. 네. 유량을 나타낸 임의의 수가 포함된 방정식으로 만들면 유유를 구할 수 있으며 네. 역으로 유유를 알고 있으면 유량을 나타낸 임의의 수가 포함된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는 게 저 잠시만요, 뜻입니다. 대표님 이거 우리말 맞죠? 이거 우리말로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겠는데요. 그냥 뭐 한마디로 말하면 미적분에 대한 설명을 한 거고요. 아, 그래요? 뉴턴은 그래서 이제 이걸 미적분이 아니라 유율법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아, 그러면 라이프니츠 이전에 뉴턴이 먼저 개발한 게 아닌가요?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게 네. 6년쯤 전에 이제 내용은 고안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 근데 뉴턴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이걸 정리해서 발표를 안 한 거죠. 아, 발표가 늦었군요. 네. 그랬다가 나중에 라이프니츠가 미적분을 발표하러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편지를 보낸 건데 네네. 내가 이미 만들었으니까 넌 접어. 약간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걸 라이프니츠가 이 편지를 받고 그 말을 들었다면 이런 논쟁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당연하죠. 네. 라이프니츠는 편지를 받고도 1684년 미적분에 대한 책을 출간을 합니다. 아, 네. 네. 그리고는 그 책에 이런 말을 또 남기죠. 뉴턴경이 이 원리를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누구라도 한 번에 모든 결과를 발표할 수는 없고
한 사람이 한 가지 기여를 하면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기여를 하는 거 뭐 그런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의 얘기를 또 남깁니다. 아, 그래서 거기에 뉴턴이 화가 나서 두 번째 발견자는 발명가는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남긴 거군요. 뭐 그런 거겠죠. 네. 그럼 앞으로 이 두 사람의 대결이 좀 치열해졌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뉴턴이 원체 좀 나서는 성격이 아니라서 뉴턴 대신에 일명 그 뉴턴의 잃어버린 아이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뭐 추종자들, 학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대신 대결에 나서게 되는데 네. 뉴턴파의 그 파시오 드듀일레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라이프니츠가 뉴턴의 생각을 도용했다고 주장을 했고 그러면서 뉴턴이 점잖아서 침묵하는 거지 라이프니츠가 자기 발명품이라고 떠드는 건 사기다. 아, 세게 나왔네요. 예, 이렇게 말을 했고 또 라이프니츠 이제 화가 났겠죠? 네, 반격에 들어와야죠. 네, 그래서 1705년에 뉴턴이야말로 자신의 미적분 개념을 훔쳐간 장본인이다라고 직접 얘기를 했고 거기에 다시 뉴턴이 아닌 뉴턴파의 네. 옥스퍼드 대학 교수인 존 케일이 네. 라이프니츠를 이제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면서 화가 난 라이프니츠가 영국 왕립협회에 제소를 하게 돼요. 왕립협회에 제소를 냈으면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좀 그런 게 네. 공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일단 영국 왕립협회고 뉴턴 네, 영국 사람인 네. 데다가 뉴턴이 영국 왕립협회 당시 회장입니다. 그런가요? 자,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뉴턴이 자기 팔을 그냥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네. 손을 들어준 거죠. 네. 그래서 1715년 이제 최초의 최종 조사의 결론이 나왔는데 네. 역시 뉴턴이 최초의 발명자라고 나왔고 당연히 라이프니츠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그럼 이 미적분 스캔들은 어떻게 결과가 났을까요? 아직도 뭐 100% 딱 이쪽이 이겼다라고 그렇게 답이 나왔다기는 네. 좀 오리무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뉴턴이 우세했습니다. 왕립협회 건도 있고. 네. 근데 지금 와서 일반적인 평가를 좀 보자면 뉴턴이 최초의 발견자이긴 한데 라이프니츠가 발표하고 실용화는 더 먼저 하고 또 우세한 그 입장에 있다. 라는 쪽으로 좀 정리가 돼가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그럼 실용적인 부분에서는 라이프니츠가 좀 앞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왜냐하면 현재 활용되는 이제 미적분에는 그 라이프니츠식의 표현들이 더 많이 남아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네. 바로 이 감정 싸움 때문에 영국과 대륙 수학자들의 자존심 싸움이 너무 심각해져서 네. 100년 가까이 서로를 비난하고 교류도 안 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이어진 수학의 거죠. 발전이 좀 더뎌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사실 두 천재가 합심을 해서 연구를 하고 뭐 이렇게 또 후세에 이어지고 했다면은 또 미적분학이 더 발전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We live in an amazing universe. Have you ever wondered why it exists? Why does anything at all exist? Gottfried Leibniz wrote, "The first question which should rightly be asked is, why is there something rather than nothing?" He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explanation is found in God. But is this reasonable? Everything that exists has an explanation of its existence. If the universe has an explanation of its existence, that explanation is God. The universe exists. From these, it follows logically that the explanation of the universe's existence is God. The logic of this argument is airtight. If the three premises are true, the conclusion is unavoidable. But are they more plausibly true than false? The third premise
is undeniable for anyone seeking truth. But what about the first premise? Why not say, the universe is just there, and that's all? No explanation needed. End of discussion. Well, imagine you and a friend are hiking in the woods and come across a shiny sphere lying on the ground. You would, naturally, wonder how it came to be there. And you'd think it odd if your friend said, "There's no reason or explanation for it. Stop wondering. It just is." And if the ball were larger, it would still require an explanation. In fact, if the ball were the size of the universe, the change in its size wouldn't remove the need for an explanation. Indeed, curiosity about the existence of the universe seems scientific and intuitive. Someone might say, if everything that exists needs an explanation, what about God? Doesn't he need an explanation? And if God doesn't need an explanation, then why does the universe need an explanation? To address this, Leibniz makes a key distinction between things that exist necessarily and things that exist contingently. Things that exist necessarily exist by necessity of their own nature. It's impossible for them not to exist. Many mathematicians think that abstract objects like numbers and sets exist like this. They're not caused to exist by something else, they just exist by necessity of their own nature. Things that exist contingently are caused to exist by something else. Most of the things we're familiar with exist contingently. They don't have to exist. They only exist because something else caused them to exist. If your parents had never met, you wouldn't exist. There's no reason to think the world around us had to exist. If the universe had developed differently, there might have been no stars or planets. It's logically possible that the whole universe might not have existed. It doesn't exist necessarily, it exists contingently. If the universe might not have existed, why does it exist? The only adequate explanation for the existence of a contingent universe is that its existence rests on a non-contingent being, something that cannot not exist because of the necessity of its own nature. It would exist no matter what. So, everything that exists has an explanation of its existence, either in the necessity of its own nature or in an external cause. But what about our second premise? Is it reasonable to call the explanation of the universe God? Well, what is the universe? It's all of space-time reality, including all matter and energy. It follows that if the universe has a cause of its existence, that cause cannot be part of the universe. It must be non-physical and immaterial, beyond space and time. The list of entities that could possibly fit this description is fairly short, and abstract objects cannot cause anything. Leibniz's contingency argument shows that the explanation for the existence of the universe can be found only in the existence of God. Or, if you prefer not to use the term God, you may simply call him the extremely powerful, uncaused, necessarily existing, non-contingent, non-physical, immaterial, eternal being who created the entire universe and everything in it.
중국의 천문학은 명나라 시대의 발전을 멈춘 상태였고 청나라 황실이 역법을 개정하려던 시점에 서양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서양의 예수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온 목적은 선교를 위함이었지만 당시 서양의 종교가 중국에서 발전하기란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때 선교사들은 중국 황실에서 역법을 개정하는 것을 도왔고 중국 황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들의 지위를 보장받게 된다. 이들 예수의 선교사들은 이곳 북당을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벌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중국 황실에서 천문학과 수학을 연구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서양의 천문학과 수학이 중국 황실에 전해졌고 유럽에서 건너온 예수의 선교사들은 오랜 동양의 문명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689년 루이 14세의 명을 받아 청나라 황실로 보내진 6명의 수학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부배 신부다. 关于这个西方那个北晋神父，他就原来就是在这个北唐里面的，就是他把这个到中国来以后，看到了中国这个河图、洛书以及这个八卦，他呢就把这个喜讯就告诉他的德国的一个朋友，那个朋友他是个哲学家吧。 1701년 중국 북경에서 전해온 서신이 독일의 하노버에 날아들었다. 당시 유럽은 동양 문명에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 북경에서 날아온 한 통의 서신은 막 불붙기 시작한 동서양 문명의 교류의 차원을 넘어서 디지털 문명으로 대변되는 현대 문명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중국 북경에 있던 예수의 선교사 부배가 Vor Bouvet berichtet von dem binären Zahlensystem und dann schrieb Bouvet eben zurück, ja, das ist hier schon lange bekannt, das ist schon seit Jahrhunderten bekannt und er verwies auf dieses Orakel I Ching. Und darüber war Leibniz außerordentlich erfreut, weil er wieder einen Beweis dafür fand, dass die beiden verschiedenen Kulturen gewissermaßen konvergieren, dass sie etwas Gemeinsames haben. 라이프니츠가 분명하게 인식한 것은 보케 씨가 중국 과학 문명 이 모든 것의 그 근원적인 지식 지혜를 창시한 창시자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이제 수학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본 것인데요. 그것은 단연코 이 주역의 그 큰 원리인 음양 그리고 모든 개념 체계를 영과 일로 환원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자신의 그 이진법 체계와 이게 연관시켜서 그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 후 라이프니츠는 자신의 연구에 확신을 얻고 이에 관한 논문을 파리 학술원에 제출하였고 이 논문을 통해 서양 세계는 라이프니츠의 이진법을 비롯해 동양의 역학 사상에 주목하게 된다. 라이프니츠의 논문에는 5천년 전 이미 이진법의 원리를 확립한 보케 씨의 업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Die chinesische Kultur war damals sozusagen ein Kulturschock für Europa. Es gab auf der anderen Seite der Welt ein Land, wo man technisch und wissenschaftlich genauso weit war wie in Europa. Und Europa nicht eine dominierende Rolle spielen konnte, sondern Leibniz' Idee war, dass man beide Seiten zusammenführen sollte, dass man das asiatische Wissen und die europäische theoretische Seite zusammenbringen sollte und auf die Weise auf beiden Seiten einen ungeheuren Fortschritt wirken können. 컴퓨터의 원리로서 오늘날 디지털 문명을 가능하게 한 이진법. 라이프니츠가 발표한 이진법 도해를 보면 0은 역의 음에 해당하고 1은 양에 해당한다. 라이프니츠의 이진법은 바로 음양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라이프니츠 역시 역학 공부에 주력하게 된다. 그렇다면 라이프니츠는 0과 1, 두 개 숫자의 이원적 진행만으로 구성되는 이진법의 원리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을까? 라이프니츠는 무엇보다 이진법이 보다 완벽하게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이념이라는 깨달음에 주목했다. 이진법은 단지 숫자의 표현뿐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Und wenn wir jetzt diese Primzahlen auch noch binär schreiben, immer nur mit 0 und 1 und die Multiplikation benutzen, können wir alle Begriffe, und das war seine erkenntnistheoretische Idee, alle Begriffe, die wir überhaupt denken können, mit 0 und 1 darstellen. So, und nun kommt die metaphysische Überhöhung, denn er sagt dann, was ist denn eigentlich 1? 1 ist die Einheit und 0 ist nichts, sodass man sagen kann, alles in der Welt ist aus der Einheit und dem Nichts gemacht. Oder wenn man es theologisch nehmen möchte, aus Gott und dem Nichts. 그 당시 라이프니츠가 복희 팔계와 역학에 대해 얼마나 집중했는지는 중국에 머물던 선교사들과 주고받았던 서신들을 보면 알 수 있다. 라이프니츠 연구소의 한쪽 벽면에는 당시 라이프니츠의 서신과 논문들이 가득 차 있다. Die hier zum Teil schon aufgearbeitet sind, der Sache nach geordnet und Beobachtungen, die früher über diese Handschriften angestellt wurden, sind dort festgehalten, wie Sie sehen. Und hier zum Beispiel haben wir einen Kasten aus einer Kartei und ich ziehe nur einmal heraus die Eintragungen über die Korrespondenz von Leibniz mit Joachim Bouvet, dem Jesuitenmissionar. Und so sehen Sie, dass hier für die einzelnen Korrespondenten auch Karteikarten angelegt worden sind. Natürlich haben wir heute alles dort im Computer und arbeiten nur noch mit dem Computer. 라이프니츠가 중국에 머물던 선교사들과 교환한 서신들 중에 90통 정도가 보관돼 있다. 일찍이 동양 철학의 기본 개념을 높이 평가해 동양 철학에 관한 많은 논문을 남긴 라이프니츠. 아직 출간되지 않은 유작이 20만 장에 이른다고 한다. 현대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컴퓨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디지털 이론의 시작을 라이프니츠에게서 찾는다. 개념과 관계되는 모든 것이 0과 1로 환원될 수 있다고 봤던 라이프니츠. 라이프니츠는 가능한 모든 형식의 정보들이 0과 1의 방식으로 수집되어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러한 이진법의 원리를 바탕으로 컴퓨터의 초기 형태인 계산기를 고안해내기에 이른다. 컴퓨터의 역사는 1642년 프랑스의 파스칼에 의해 개발된 세계 최초의 기계식 계산기에서 비롯되었지만, 현대 컴퓨터의 모체라 할 수 있는 것은 독일의 라이프니츠가 파스칼의 계산기를 개량해 만든 것으로 사치 견산이 가능한 최초의 탁상 계산기다. Er bezeichnete den Fernen Osten als ein anderes Europa. Damit ist gemeint ein zweiter Teil der Welt, der von gleicher kultureller Bedeutung ist wie Europa. Und deshalb war die Korrespondenz zwischen Bouvet und Leibniz sehr wichtig. Bouvet lebte als christlicher Missionar in Peking und er hat die Fragen von Leibniz beantwortet. Leibniz hat ihm Fragen gestellt und Bouvet hat gesagt, so und so ist das mit den Chinesen. 라이프니츠는 근대 이래 어떠한 사상가도 생각지 못했던 동서융합 사상 체계를 연 최초의 철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한 평가와 함께 현대 디지털 문명을 연 이진법의 기초에 동양의 역학 사상이 그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nicht die